네, 안녕하세요. 자유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김대호입니다. 개혁자유연합하고 자유한국21이 통합을 해서 자유민주당으로 탄생하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국가의 전망하였던 과제 내지는 융성 발전하여야 될 관건으로 생각되는 문제들이 몇 개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분단 통일 문제가 그렇고, 그다음에 경제, 청년 일자리 문제, 그다음 불평등 양극화 문제가 그렇습니다. 저출산 문제도 거의 그 반열에 있는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그때 집권하고 나서 2개월 좀 뒤에 발표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부와 사회는 인구 절벽부터 국가 공동체의 점진적 소멸까지 논의되는 상황까지 감안하여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출산의 가장 기본적인 원인인 육아 문제부터 국가가 책임을 지고 수행하는 것이 한국 공동체 소멸을 막는 일의 시작이라고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러저러한 어떤 정책들을 내놨습니다. 어쨌든 저출산 문제는 한국 공동체에서 소멸과 직결되는 문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점에서 내놓은 인구 이 구조입니다. 이게 1965년에 이런 피라미드 구조였는데 이게 이제 2015년 시점에서 이 그림을 갖다 그릴 때 그 시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구 구조가 변하고 2035년에는 이렇게 변하고 2065년에는 이렇게 변하고 그러면서 이제 노년 부양비가 엄청나게 이제 이 증가를 합니다. 도대체 지속 가능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이제 에, 이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을 갖다 하겠다고 했고요. 저출산 문제는 한국 공동체의 소멸을 갖다가 막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한 겁니다. 이게. 자, 그런데 실제 어떤지 봅시다. 2017년 5월 달에 집권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전 2016년에 1년에 출생아 수가 40만 6천 명이었는데 2017년 되니까 35만 7,700으로 푹 떨어졌어요. 2018년에 더 떨어져서 30만 6,800, 2019년에는 30만 2천, 2020년에 27만 2,400으로 떨어졌습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이게. 인구 구조 전체를 보면은 60년대생들은 대충 100만 명 이상 태어났습니다. 1971년에는 102만 5천 명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쭉 빠졌습니다. 쭉 빠졌다가 이 60년대생들의 자녀 세대들이 이제 많이 태어난 요 90년대 초반, 즉 91년부터 이제 95년까지는 70만 명 이상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쭉 빠졌습니다. 그래 2002년에 이제 49만 2천 명, 2003년에 49만 1천 명이었는데 사실은 이때까지만 해도 저출산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부각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5년에 43만 5천 명으로 떨어지니까 그때 이제 문제 심각성을 느껴가지고 그때 이제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도 만들고 오만 가지 어떤 저출산 방지 대책들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까지는 40만 명대 선에서 계속 머물렀습니다. 그때 이제 요 시점에서 그린 그림이 아까 이 끔찍한 어떤 인구 구조 요 그림입니다. 그 당시 이 그림을 그릴 때까지만 해도 대충 한국의 어떤 학계 출산율을 한 1.1명, 2명, 3명 정도로 가정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자, 지금 학계 출산율을 보면은요. 2018년에 0.98이 됐고 2020년에 0.84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미 2013년 1.19 시절부터 OECD에서 이렇게 학계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됐는데 2020년까지 거의 어떤 이 9년 2020년까지 하면은 8년 연속이고요. 그 다음에 2021년 올해까지 하면은 9년이고 내년까지 하면은 10년입니다. OECD 꼴찌 기록은 도대체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출산 문제는 심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명분으로 엄청난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42.2조 원을 투입을 했고 2011년에서 15년까지 5년이죠. 109.9조 원을 넣었고
2016년에서 18년까지 불과 3년 동안에 116.8조 원을 갖다가 집어넣습니다. 2020년에는 지금 저출산 예산이라고 해서 62조 7천억을 집어넣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출산 예산은 40조 2천억 원입니다. 이게 어쨌든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세계 최악의 어떤 저출산 국가를 탈피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왜 이러냐?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을 갖다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가 그때 저출산의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육아 문제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공립 유치원 등 확대, 어린이집 누리과정 국고지원, 고교 무상교육, 대학생 주거부담 경감 등 뭐 이러저러한 정책들을 갖다가 이렇게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한다라고 했고요. 이거 뭐 지금 저출산이 계속되면은 민간 어린이집들은 뭐 어린이들이 없을 거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사실은 자동으로 달성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는 해결이 잘 안 되죠. 그 다음에 뭐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다라고 해가지고요. 뭐 첫 3개월 육아 휴직급여 2배 인상, 2018년부터 아빠 육아 휴직 보너스 제도 도입, 이 육아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 뭐 이러저런 걸 내놨는데 아시다시피 이런 거는 공무원들이 제일 찾아먹기가 좋고 실제로 잘 찾아먹습니다. 이게. 근데 그 얘기는 이게 대다수 어떤 민간 기업의 어떤 근로자들한테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아니라는 것을 갖다 의미합니다. 이게. 그 옛날부터 저출산 문제는 뭐, 이게 애 낳아 기르기 힘들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육아 문제로 아주 좁혔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아니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제가 2011년에 그때 2013년 이후라는 책을 갖다가 냈는데 그때 책의 제 1부의 제목이 청년에게 최악의 처제입니다. 청년에게 최악의 처제라는 것은 결혼과 출산에도 최악의 처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때 이제 이 책을 갖다가 아주 이제 감명 깊게 읽었다고 하는 그 윤범기 기자가 찾아와 가지고 이 좋은 내용은 널리 퍼뜨리려 그러면은 대담집 형태로 내는 게 좋겠다 그래 가지고 대담집을 냈습니다. 그 책이 바로 결혼 불능 세대입니다. 이게. 부제가 투표하고 연애하고 결혼하라는데 그 투표해라는 얘기는 뭐 결국 정치를 갖다가 바로 잡아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런데 문제는 이 대담에 참석했던 어떤 청년들의 대부분은 이제 민주당 어떤 언저리에 있는 청년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에 투표를 했죠. 그런데 연애하고 결혼하기 좋은 세상은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때 이 책의 어떤 목차들을 보면은요, 추천사는 박은순 수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장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주장했던 내용 있잖아요. 근데 대안은 비정규직도 살만한 세상입니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이 아니고, 비정규직으로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정리해고 자체를 악으로 여기는 거는 이건 문제다. 뭐 이런 얘기를 갖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시장 사다리, 교육 시험 사다리, 선거 사다리를 갖다가 복원하자는 얘기였고, 그 다음에 제가 진보 집권을 위한 킴킨 정책이라고 해서 내놨는데, 보다시피 노동의 연대 임금제들, 고용보험 강화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 비정규직으로 10년을 살아도 떳떳한 세상, 공무원만 먼저 선진국이 되어버렸던 나라, 지금 대한민국을 얘기합니다. 이게. 노조가 강해서가 아니라 노조가 정의로워서 복지국가 됐다. 뭐 이런 내용들을 갖다 썼는데 그 아시다시피 지금 문재인 정부와 박은순 시장은 이 제가 제시한 진보 집권을 위한 킹핀 정책으로부터 완전히 정반대로 갔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요 결혼 불능 세대에서 제가 제시한 솔루션은 사실은 보수 집권을 위한 킹핀 정책이 되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저출산 문제는 수많은 요인들이 이렇게 그 다 결합돼서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그 널리 알려진 거는 그냥 육아 문제입니다, 사실. 근데 이거 육아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문재인 정부는 실효성 있는 어떤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먼저 그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제대로 좀 짚지 않은 거를 갖다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JTBC 탐사 플러스 취재팀이 서울 시내 초중고등학생 83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가 있는데 그때 고등학생들의 선망의 직업 1위가 공무원이고 2위 건물주와 임대업자입니다. 이게 참 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외화를 보러 오는 사람들 아니고요. 그다음에 그 시장에서 뭐라 그럴까 본질적인 어떤 가치를 생산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게. 자, 그다음에 이제 결혼정보회사들은 그 이상적인 배우자 상을 발표를 합니다. 2015년에도 보면 여성이 꼽은 이상적 배우자는 연소득 5,417만 원에다가 4년대 대졸의 공무원 공사직입니다. 남성이 꼽은 이상적인 배우자 안에 또 역시 연소득 4,631명의 역시 공무원 공사직입니다. 자, 5년이 흘렀어요. 2020년에 이상적 배우자 모습도 같습니다. 직업은 그냥 공무원 공사 그대로입니다. 이거 15년 동안 그대로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연소득은 좀 더 늘어났죠. 그죠? 이게 5,749만 원이고, 그 다음에 아내는 4,328만 원인데, 문제는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어쨌든, 어,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결혼하고 출산하는 거는 자기가 어느 정도 어떤 정상궤도에 올라갔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하는데, 정상이라고 생각되는 수준이 너무나 높아져 버리면은 거기에 올라가기 위해 가지고 결혼을 연기하거나 기피하거나 출산을 연기하거나 기피하면서 정상적인 수준이 되기 위해 가지고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여성 평균 초혼 연령 자체가 여성이든 남성이든 다 평균 초혼 연령이 그냥 급격하게 지금 쭉 상승하고 있습니다. 2015년 당시에 남성은 32.6세, 여성이 30.0세였는데 지금은 여기서 아마 최소 한 살 이상은 늘어났을 거로 생각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결혼을 연기하고 기피하고 그리 되면은 이제 출산은 연기 기피되고요. 나중에는 불임이 되겠죠. 자, 이 요구 기대 수준 자체가 문제는 공무원 공사라는 데 이제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게 이분들은 아다시피 시장 경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게 국민의 어떤 시장 경쟁을 갖다가 해서 글로벌 경쟁을 해서 벌어들인 돈을 세금으로 걷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신들의 어떤 임금이나 연금이나 뭐 복리후생 이걸 갖다가 가져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도 지금 철도청 생각해보고 발전 회사들 생각해보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생각해보면 알 수 있듯이 이분들은 일종의 독점 업력이 있습니다. 이게. 자,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지금 이 선망의 직업이 돼 있고 이분들이 어떤 요구와 기대 수준을 갖다 끌어올린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정치가 책임을 갖다 져야 되는 일입니다. 정치가 고쳐야 되는 일입니다. 이게. 이 한국의 공무원하고 일본의 공무원을 비교해 보면요. 일본의 공무원들의 어떤 임금이나 근속 연수나 이러저런 재수당과 관련된 그 통계는 일본 인사원 자료에 있습니다. 제가 2016년에 일본 인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지고 이거를 다운을 받아 봤습니다. 그때 보십시오. 그 일본의 그 공무원들의 평균 급여는 41만 7천 엔이었어요. 그럼 한국 돈으로 보면 417만 원인데 여기다 곱하기 12를 해보면은요 이게 5,130만 원 가량 나옵니다. 그런데 한국은 5,892만 원이었습니다. 같은 시점에서 비교를 했습니다. 일본이 훨씬 높죠, 그죠? 그리고 그런데 문제는 일본이 국민소득이 한국보다 한 20%가 높은 나라입니다. 이게. 그럼 혹시 한국은 재직 기간이 길어서 그런 게 아니냐? 한국은 평균 15.7년인데 일본은 21.7년입니다. 일본이 무려 6년이 길어요. 나이는 한국은 42.2세인데 일본은 43.3세입니다. 이게 뭡니까 그러면? 일본은 나이도 많아, 근속 연수도 길어, 국민소득도 높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공무원들의 어떤 평균 임금의 한 80% 남짓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게다가 일본은 공무원 연금이라는 게 없습니다. 옛날에 있다가 없어졌어요. 개혁해가지고. 근데 한국은 아직도 국민연금과 별도로 분리된 공무원 연금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공무원들은 그 어떤 처우에 관한 한 사실은 세계 최상급입니다. 이게. 그뿐만 아니라 고용 보장도
뭐 철밥 한국만큼 강고한 철밥통을 제공해 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싱가포르 공무원이 어떤 급여는 높은데 싱가포르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1년에 10%를 하위 10%를 무조건 쳐냅니다, 이게. 자, 이러니까 이제 이 공무원 공사가 이렇게 이게 최상의 어떤 선망의 직장이 되는 거고요. 로망이 되는 거고, 사람들은 어떤 그 로망을 도달하기 위해 가지고 수십만 명이 결혼을 연기 기피하면서 다른 어떤 일반 민간 기업에 들어가지 않고 또 노량진 고시학원에서 청춘을 갖다가 썩히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거는 또 한편으로는 공무원의 어떤 임금 기준 자체가 지금 다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보다시피 이 비교 대상이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민간입니다. 이 중견기업의 사무관리직의 보수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50인 미만 기업 36.9%, 50인 이상 기업 64.1%, 이거를 갖다가 표본 추출해가지고 섞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직급하고 근무 지역, 연령, 학력을 갖다가 다 감안합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중견기업이면은 그냥 예컨대 150인, 200인 기업 정도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자, 그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게 이 좋은 기업들입니다. 이 좋은 기업에서 거기서 사무관리직을 뽑는데 문제는 이 저기업들의 사무관리직들 같은 경우는 사원 대리 때는 한 10명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과장이나 차장쯤 될 때는 한 5명이 남겠죠. 그 부장쯤 되면 1명이 남을 겁니다. 이사는 아마 0.1명 정도 남을 건데 이런 식으로 피라미드 구조로 올라가는 거고 나름대로 어떤 생산성이 검증된 사람들인데 근데 한국의 어떤 이 공무원 교사들은 한 번 들어오면 대가 없으면 정년까지 갑니다. 그러면은 이게 원통형이지 않습니까? 그죠? 원통형으로 올라가는 존재들하고 피라미드로 올라가는 존재들을 갖다가 1대1로 대응시켜 놨으니까 그러면은 이 원통형으로 올라가는 어떤 이 공무원이나 교사나 이런 분들은 그 생산성에 비해 가지고 월등히 높은 권리들을 갖다가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기준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은 사실은 정치가 바꿔야 됩니다. 정치가 현명하다 그러면요, 이런 거를 갖다가 공무원 손에 이 기준을 만들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이렇게 그 공무원 보수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요. 거기서도 이제 일본 방식을 채택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우리의 중위임금이라는 걸 활용해 가지고 중위임금의 예컨대 뭐 150% 또는 뭐 130%, 100%, 80% 예컨대 이런 기준을 가지고 그 공무원들의 어떤 그 직급별 그 9급, 8급, 7급, 6급, 5급, 4급, 3급 이 그레이드의 어떤 그 표준 임금을 갖다 도출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 이런 것들은 저출산 대책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게 굉장히 파워풀한 저출산 대책이 됩니다. 이거는 별도로 나중에 이제 불평등 양극화 문제를 얘기를 제가 별도로 하겠는데요. 그때 자세히 이야기를 하고 그냥 일단은 보육 문제와 관련해서만 짧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한국이 지금 그 직장 여성들이 그 참 보육 관련해서 애 맡기는 거 관련해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직장 여성들이 그냥 9 to 6라고 그냥 9시에 출근해가지고 6시에 퇴근한다 그러면은 뭐 쉽죠. 공무원들은 그게 가능합니다만은 민간 기업들 같은 경우는 때로는 8시, 9시, 10시에 끝나기도 하고 때로는 유연근무제로 해가지고요. 예컨대 뭐 10시, 10시, 11시에 출근해가지고 뭐 7시, 8시, 9시에 퇴근한다거나 아니면 오후에 출근해가지고 밤낮에 늦게 퇴근한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유연근무제를 갖다가 유연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어떤 보육 이 어린이집들이 그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대응을 갖다가 해주지를 못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러면 예컨대 어린이집들 같은 경우는 뭐 예컨대 한 10명의 어떤 그 어린이가 있다 그러면은 7시, 8시, 9시까지 예컨대 뭐 한두 명이 남는다 그러면은 그 한두 명을 위해 가지고 이게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이 보육교사나 이 보모를 갖다가 쓰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일단 그런 데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문제도요, 이 파트타임이나 유연 근무를 갖다가 이렇게 활성화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정규직은 정상, 비정규직은 비정상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고용 이 패러다임을 가지고 주 15시간 이상이 넘어가 버리면요. 그럼 하루에 3시간씩 5일입니다. 주 15시간이 넘어가 버리면은 그러면은 4대 보험을 갖다가 지급해야 된다는 등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사용자의 부담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이게. 근데 이제 근데 이제 점점점 뭐냐면은 그 비정규직을 갖다가 없앨라 그래죠. 파트타임들을 갖다가 없앨라 그럽니다, 이게. 아니, 이 풀타임 고용을 갖다가 누구나 다 원하죠. 근데 그에 따른 어떤 비용을 갖다 국가가 부담해 준다 그러면 말을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담 안 해주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파트타임들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또 두 번째, 만약에 이것이 안 된다 그러면은 예컨대 반경 5km 안에 거점 어떤 어린이집들을 몇 개를 선정을 해서 그 주변에 있는 그 어린이집들이 그 6시 이후에 이 케어를 해야 될 어떤 원아들을 그쪽에다 몰아주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이게. 자,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거기는 한두 명 보는 게 아니라 예컨대 10명, 뭐 20명 보면은 거기다가 이제 사람을 갖다가 충분히 투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이렇게 안 합니다, 이게. 자, 문재인 정부가 뭐 그 저출산 문제는 국가 공동체의 소멸의 어떤 문제다라고 뭐 말은 그렇게 하고 예산은 엄청 늘리는데 이게 결국은 공무원들만 살기 좋게 사실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정규직이 정상, 비정규직은 비정상이라고 하는 어떤 고용 패러다임을 가지고 이게 파트타임이 꼭 절실히 필요한데 이런 거를 갖다가 좀 제대로 못하게 사실은 막아버리고 있다는 데 문제 심각성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50대 한 중반에서 60대 한 중반 후반 이분들은 그래도 그 할머니들이지 않습니까? 이 할머니들이 애들을 갖다가 이렇게 잘 돌봐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분들을 그 보조교사나 또는 별도의 훈련을 통해서 보육교사로 이렇게 전직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인력들을 갖다가 사용하면 되거든요, 이게. 근데 지금 한국은 보육 그 교사들에 대해 가지고 너무나 저임금을 줍니다. 이거는 어린이집 원장이 악랄해서가 아니고 국가가 그 제대로 충분한 예산을 이렇게 내려보내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같은데 엄청난 헛돈질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태양광이다, 풍력이다 해가지고요. 엄청난 헛돈질을 합니다. 그다음에 공무원들을 사실상 양반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엄청난 어떤 이 혈세들을 갖다가 이렇게 지출을 하면서도 정말로 필요한 데는 이 보육교사들에 대해 가지고는 너무나 열악한 처우를 갖다가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서도 파트타임 고용을 갖다가 틀어막고, 그 다음에 또 이 조금만 훈련을 시키면은 충분히 어떤 그 훌륭한 보육교사 내지 보조교사가 될 수 있는 50대 중반 이후 60대 후반 정도까지 어떤 그 여성들을 이 활용할 생각을 갖다가 별로 안 합니다, 이게. 참 그런 점에서 정말 그 말이 맞습니다. 이게 정치를 바꿔야 저출산 문제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투표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투표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투표해가지고는 저출산 문제 절대로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면서 제가 이 공공양반 청산, 노동귀족 타파, 그다음에 혈세 빨대 청산 이거를 내걸었습니다. 바로 아까 공공양반 노동귀족 혈세 빨대 그 바로 상층에 있는 존재가 바로 민주건달입니다. 대표적인 민주건달이 문재인하고 박은순입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단순히 말입니다. 그 배 아파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저출산 문제, 불평등 문제, 양극화 문제, 일자리 문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주건달, 공공양반, 노동귀족, 혈세 빨대들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생겨나는 어떤 예산을 가지고 안심소득을, 두터운 안심소득을 갖다가 만들고 이것도 근거로 해가지고 노동개혁, 공공개혁, 규제개혁, 연금개혁 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 국가의 법령 자체를 대폭 줄이고 그다음에 형벌권은 더 줄이고요. 그다음 규제도 줄이고 예산도 줄이고 공무원도 줄이고 그래야 대한민국이 다시 펄펄 뛰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김대호였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